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수원 축구의 시즌 종료는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과 우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수원을 노래하고 수원을 응원하며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 같은데 허무하게 끝나버린 시즌이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소 허탈하게 다가오는 일상 속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더욱 강인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즌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수원 축구 없는 이 기나긴 공백기 조금이나마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두들겨 팼던 실패와 좌절감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비시즌에도 우리들의 사랑 멈추지 말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리기 위해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다방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네, 머리가 점점 작년 김태현으로 돌아가네요. 없는 분은 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갈 데가 없어 다시 집돌이로 돌아온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네, 뭐 심심하시겠어요? 축구를 못 보시니까. 이제 뭐 집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원래 그렇던 대로. 네. A매치 기간에는 더 심심한 것 같아요. 네, A매치 네. 재미없어요. 네, 저기 이 국가주의의 총체 그만해라. 클럽 경기나 더 해라. 사랑하시는 아스날 경기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또 되게 오랜만에 텀이 좀 길었잖아요. 이 팟캐스트 한 텀이 네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또 시즌이 갑자기 끝난 또 기분이 들고 허전한 것 같습니다. 각자 수원 축구 없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즌이 끝나고 루머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요. 또 네. 제가 갈비뼈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아유, 그렇죠. 좀 어떻게 회복되고 계세요? 아직도 기침할 때마다 많이 아픕니다. 아유, 예. 그리고 족저근막염으로도 몇 달째 고통받고 있어서 치료를 위해서 종합병원. 야. 열심히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곧 우리 저 중요한 풋살 시합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밑밥 네. 깔아야죠. 밑밥 가면 안 됩니다. 네.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출장을 가는데 이제 겨울이랑 이제 홀리데이 시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사실 일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에 사는 저희 친누나가 매형이랑 조카들이랑 한국을 왔었어요. 맞아요. 얼마나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2주간 엄청 이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셨고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제가 제 인스타 DM으로 트리콜로 군 생활 중인 트리콜로 분께서 DM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 수원 팬분께서 익명 네, 맞아요. 저랑 종종 이렇게 연락은 하다가 근데 그 분이 갑자기 DM이 왔는데 지난주 꿀다방 팟캐스트에 저희 한 거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왜 초반부터 눈물이 나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라디오 덕에 힘내고 내년 경기도 챙겨볼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감동이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고 저도 약간 항상 힘든데 힘이 나면서 우리의 꾸준함이 누구에게는 감동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 느꼈어요. 이렇게 느꼈고 또 좀 재치 있으신 게 저보고 미르 승률 100%니까 홈 경기장을 미르로 가재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자기 그리고 건어스님은 미를 안 가시는 거를 점점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로스님 미르 승률 50%인데 높은데.
그래서 제가, 징크스 깨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년에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내년에 우리 다 미래 안 갑니다, 저희. 저도 100%인데 안 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정말 좀 와닿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팟캐스트에 그런 꾸준함과 위대함, 또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크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 활동이나 저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이 아니죠. 올 시즌 수원의 성적도 그랬고 우리가 스스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어요. 특히나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좀 저희 팟캐스트 패널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많이 지치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좋은 메시지 남겨주셔서 제가 성함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군 복무 중이실 텐데 또 충성을 다하셔서 제대하신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생활 내내 저희 팟캐스트 함께 하시면서 또 힘든 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또 이어서 강유님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축구가 없으니까 답답함이 내가 뛴다는 심정으로 매주 풋살을 하고 있는데요. 몸 만들고 계시는군요. 네. 폼으로. 하지만 이 늙고 병든 몸이라 플레이로 기여하기보다는 이 팀원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으면서 필드 위의 콜리더, 칭찬 중요합니다. 폭격기로 활약 중입니다. 혹은 이제 전방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노안의 암살자로 활약 중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이번 주에 풋살 시합을 했거든요. 네. 이제 공격수 올라가면서 골을 넣고 그런 말을 했어요. 노안의 암살자라고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셨네요. 네, 제 친구랑 같이 나갔는데 제 친구는 진짜 안 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2개의 신장이에요. 콩팥이죠? 콩 파서 원래 2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안 뛴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팟캐스트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또 풋살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분들 다치시면 안 되고요. 폼 잘 올리셔가지고 이번만큼 좀 이겨봅시다. 네, 근데 너무 자꾸 중요성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모르니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졌을 때 타격받지 않기 위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 우리 이겨봐야죠. 네, 매번 치는데. 네, 하여튼 그런 또 대결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시즌까지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다들 뭐 하면서 지내실 건가요? 일단 지미스님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 제가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잠깐 잊고 있었는데 좀 되새김질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노는 꼴을 못 볼 거기 때문에 저 양반이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뭐 우리 크루원들 말고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뭐예요? 영상 편집 관련해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다. 네, 저는 맞다. 저는 이미 구독 중입니다. 네.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 요즘 해외 축구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제 닉네임이 좀 무색해졌는데 닉네임에 걸맞는 해외 축구도 좀 볼 생각입니다. 또 전문 축구 견해를 또 넓히시는 전문 관람객. 네. TV 채널 속에 좀 견문을 넓히시는 시즌이 될 것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축구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미션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브라이언님은 이 공백기 비수기 때 뭐 하실 겁니까? 뭐 딱히 생각한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연애? 해야죠, 연애도. 네. 연애도 뭐 기회가 되면 하겠죠. 근데 뭐 그냥 일하고 12월도 좀 계속 일하는 게 바쁠 것 같아요. 바쁘시잖아요. 네. 아마 또 도쿄에서 팝업이 있어서 오,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마 일본에 있을 수도 있어서 계속 일하고 뭐 시간 되면 운동하고 주변 사람들도 좀 자주 만나고 좀 개인적으로는 막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되면은 짧게라도 어디 바다라도 보고 싶긴 해요. 약간. 오, 뛰어들게요.
혼자 입수 안 했는데 우리.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잠깐 졸았는데 네. 잤거든요.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거 바다 못 갈 것 같네요. 지미스님이 계속 빠지라 해가지고 바다만 보면 들어가라고 막. 아니 자꾸 작년부터 바다만 보면은 이게 달려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네. 있으시군요. 네. 감자 트리콜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손 잡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꼴다방 야유회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만나서 막 맞아. 예. 좀 캠핑처럼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비하인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 비하인드랄 게 있나요? 우리 탈탈 틀어서 영상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비방용이죠. 아니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세 분 다 아산베커님 자신 있으세요? 난 그게 제일 문제긴 해. 한약을 먹으려고요, 저는. 사실 술을 안 먹게. 제가 술을 자주 마십니다, 요즘. 독해 회식 독해? 때도, 근데 뭐 막 많이 마시지 않고 오래 마셔요, 오래 마시기는. 아산베커님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워크숍 언제 하냐, 자꾸 벼르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요즘 아산베커님도 보니까 연애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전 사랑꾼이야. 너무 달달해. 네, 아주 그냥 같이 있으면 당뇨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달달해서. 어쨌든 아산베커님도 보고 싶네요. 못 본 지 오래됐네.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윤님은 이번 비수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딱히 없고 남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비시즌 되면 밀린 친구들도 많아한다 그러는데 또 친구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가열차게 또 응원 내년에 하려고 몸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밀린 책들을 좀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는 독서광이시네.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또 매달 한 권씩은 읽는 편이었는데 또 응원도 다니고 팟캐스트 준비하고 그런다고 미뤄서 취미가 독서가 아니라 도서 구매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매달 책은 사고 읽진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밀려있는 책들은 지금 요즘 빠르게 읽냐고 요즘 또 벌써 한 권 읽었어요. 좋네요. 예. 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신병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결국에 이제 자기 안에서 온다는 게 뭐 정신병은 다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질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역시 독서광 다우십니다. 저도 어제 독서를 좀 했거든요. 우라사와 나학교 20세기 소년이라고. 20세기는 좋죠. 아시는 분 아실까요? 뮬리치 절규하기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다 이거. 요즘 만화책만 봐가지고 이 독서광 앞에서 제가 참 한없이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만화도 독서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스몰 토크 마무리하면서 조금 앞에서 저희가 했던 얘기랑은 어울리지 않는, 좀 이어지지 않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좀 넣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죠. 아직 구단에서 오피셜 난 건 아니지만 이제 선수 개인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바로 이종성 선수가 아마 FA 예정이었는데 이제 수원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로 본인이 이제 SNS 통해서 밝혔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메탄 출신, 유스 출신의 고참이었고, 우리가 그래도 이종성 선수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좀 이 선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나 뭐 추억이 있다면 잠깐 좀 다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종성 선수의 호가 추남이잖아요. 가을 남자. 가을 남자. 네. 네. 시즌 막바지에 수원이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팀을 여러 번 구해냈는데요. 저한테는 그 모습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슈퍼매치를 갔었을 때 맞아. 그 슈퍼매치에서 이종성 선수가 대활약을 하면서 이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비록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내년에도 함께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팀을 떠난다고 해서 좀 많이 놀랐었고요. 네네. 뭐 일단 떠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남은 선수 생활은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상대 팀으로는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너스랑 같이 슈퍼매치 2년 전인가? 왜
적재에서 3대 0인가 1로 이겼을 때, 오현규 골로. 오영규 걸로 이겼을 때 이종성 선수 막 진짜 슈퍼 플레이 막 했을 때 거너스가 굉장히 극찬했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중원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종성 왜 이렇게 잘하냐, 뭐 가을 남자냐, 돌아온 전어냐, 막 이런 얘기 했던 뭐 또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건너스님의 메시지 들어봤고요. 브라이언님께서도 이종성 선수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되게 상징적인 선수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인 선수고 누구를 마킹할까 하면 약간 이종성을 해야지. 왜냐면 뭐 메탄의 첫 주자이기도 했고 근본 있죠. 엄청난 근본이 있는 선수고. 그러나 그거에 비해 많이 좀 암흑기도 있었고 개인적인 슬럼프도 있었고 그렇죠. 임대 생활도 있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종성 선수 약간 이렇게 상대를 긁는 플레이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잘 긁죠. 이런 선수 필요하다 생각하고 어느 경기에서는 한 경기씩 필요하고 근데 올해 봤을 때는 좀 슬펐던 것도 있고 너무 좋았던 것도 제 기억에 두 가지가 스쳐 지나가는데 네. 뭐 좀 슬펐다 하면은 이제 삭발을 했던 때 그때 살짝 이제 조금 뭉클했고 또 좋았던 때는 저 혼자 부산에서 직관을 갔었을 때 그 중거리로 골 넣은 게 맞아, 있어요. 동점골 넣었죠. 변성환 네. 감독의 첫 골.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이종성 선수가 이런 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약간 조금 더 자신 있게 해줬으면 하는데, 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떠나게 되는 부분에서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런트들도 뭐, 구단에서도 좋은 판단을 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의 체질 개선과 네네. 더 나아가려면은 이 선택이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고, 남은 축구 인생도 끝이 아니니까 더 날아오를 수 있는 9위 이종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4계절이 가을만 같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이정성 선수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메탄고를 졸업하고 2011년 수원에 데뷔해서 올해까지 상주로 군 생활했던 거, 그다음에 대구, 성남, 인디안 1년 빼놓고는 11년 가까이를 팀에 있었더라고요. 수원, 그쵸. 대단한 선수였고, 뭐 다른 임대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수원에 헌신했던 게 분명히 느껴졌던 그런 선수라 떠남이 좀 아쉽습니다. 이종성 선수가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전에 이종성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수원 구단 영상이 떠올랐어요. 거기서 이제 성남 갔을 때 대구 갔을 때를 쭉 하면서 쫓겨나는 느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계약을 어떤 과정 속에서 못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선수가 원하지 않았는지 팀이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나는 게 그때처럼 쫓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절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냥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팀을 체질 개선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이별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좋게 몸을 관리를 해서 마지막은 또 우리와 함께 만나서 좀 아름다운 이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어디에 가서든 우리 상대로만 아니면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상대로 안 긁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선수 하면 기억나는 모멘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너스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강원 FC가 리그 2에 있을 때죠. 이제 대구도 리그 2에 있을 때고 경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보러 갔었는데 기억나요? 이종성 선수가 임대와 있어서 거기 뛰었었어요. 그랬었고 그게 기억이 나고 수원에서 이제 그 다음 시즌인가 와갖고 복귀해가지고 이제 주전급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신인 선수였을 때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주 원정 가가지고 이동국 선수 막 이건 기억나시죠? 사건. 그래서 억가당했죠. 네, 억가당해가지고 이 선수가 더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이동국이랑 연재민도 한번 이상하게 억가 한번 당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 선수 하면 기억나는 게 성남 임대 가서 저희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날 저희랑 신경전이 막 붙었어요. 그러니까 성남 선수로서 이제 우리 막 젊은 선수들 막 김상준, 오영규 이런 선수들이 막 붙었는데 당연히 수원에서는 수원 팬들 야유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끝나고 이렇게 수원 팬들 향해서 인사 오는데도 수원 팬들이 일부 팬들이 야유를 막 보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90도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그 야유를 다 들으면서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수원 와서도 잘할 때가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할 때면은 항상 범인 찾기가 되면서 이종성 선수가 항상 그 범인 찾기 베스트 3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매번. 그러면 인터뷰 때마다 이종성 선수는 팬들 탓을 안 해요. 예, 제가 원인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루머입니다만 제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은 건 수원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 유스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좀 해해진 모습을 보이면 이종성 선수가 그렇게 군기를 잡았다고. 니네 이 엠블럼 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팀의 그 스피릿을 굉장히 심어주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선수가 떠나는 게 아쉽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죠. 그 슈퍼매치에서 그 적지에서 그렇게 꺾고 나서 이 선수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는 모습 막 깃발 흔들고 막 기억나는데 이 헤어지는 거는 팬들한테도 상처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처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믿고요. 이종성 선수도 떠나서는 이제 남은 선수 생활 정말 부상 없이 또 사랑받으면서 어느 팀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 팀에서도 사랑받으면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성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은퇴하고서 N석으로 돌아와 수원을 같이 응원할 수 있는 날이 빨리면 안 되겠구나. 언젠가 그런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종성 선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스몰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현재 K리그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수원의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중점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원의 이번 시즌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키워드로 보는 수원 축구 결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분들과 함께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수원의 최종 성적을 이야기해 볼 텐데 강효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원 삼성 볼링스는 하나은행 K리그2 2024에서 36경기에서 15승 11무 10패로 승점 56점을 기록하며 최종 순위 6위로 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리그2 준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인 5위에 들지 못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시즌 총 46득점으로 리그에서 7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총 35실점으로 리그에서 최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체 지표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주요 지표들만 좀 가져왔는데 그래도 내용이 좀 깁니다. 이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를 더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으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수원은 총 524개, 경기 평균 14.56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팀입니다. 의외네 또. 네. 이에 비해 유효 슈팅은 조금 떨어지는 177개, 경기 평균 4.92개로 리그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득점은 총 46득점, 경기당 1.28점을 기록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득점 1위 팀인 서울 이랜드와 비교해보면 이랜드는 총 시즌 62득점, 경기 평균 1.72득점을 기록했어요. 우리보다 0.5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경기당. 그러니까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났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기대득점값, 소위 XG값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수원의 기대득점값은 1.72점입니다. 이게 리그 1위예요. 반면 득점 1위인 서울 이랜드의 기대득점값은 1.52로 리그에서 5번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수치만 들어도 듣는 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대득점값 지표는 푸티스태츠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수원이 기록한 총 패스는 15,428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성공시켰고요. 경기당 기록은 428.5개로 리그 3위입니다. 패스 거리가 30m 이상인 롱패스는 총 1,139개, 경기당 31.64개로 전체 4위. 패스 거리가 15m 미만인 단거리 패스, 숏패스는 총 7,980개로 경기당 221.6개로 리그 6위. 그리고 그 사이인 15m 이상 30m 미만의 거리를 연결한 중거리 패스는 총 6,309개로 경기당 175.2개로 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패스를 많이 시도했고 중거리 패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숏패스로 만들어 나가는 짧은 빌드업이 아니라 중거리 패스를 이용해서 많은 거리를 훅 뛰어넘는 빌드업을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수비 지표를 좀 보면 수원은 총 35실점, 경기당 0.97 실점으로 경기당 1실점이 안 되는 실점을 허용하면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총 135회의 유효슈팅을 허용했고 이 중 100회를 골키퍼들이 막아냈어요. 골키퍼들의 기록은 나쁘지 않다고 네네. 봅니다. 인터셉트는 총 356개, 경기당 9.89개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인터셉트를 기록했고 태클은 총 245개로 전체 10위, 경기당 6.81개로 경기당 기준은 전체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셉트하고 태클 수는 좀 낮아요. 경합이나 아니면 뭐 태클하는 게 좀 적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상대 그 패스 연결을 가로막는 차단은 총 726개, 경기당 20.1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 루즈볼, 그러니까 소유가 불분명해진 공의 소유를 되찾아오는 획득은 총 2,945개, 경기당 81.81개로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높네요. 예. 네, 별다른 해석 없이 일단 주요 지표만 말씀드렸고요. 이 지표들에 대한 저희들의 해석은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기획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수치들이 우리 수원 삼성의 24시즌 성적입니다. 자,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래? 라고 이렇게 놀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오늘만 이 시즌 결산을 낼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다음 회차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컨셉으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뒤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대급 2부 리그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치열했던 K2였던 것 같은데 각 패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부로 내려가서 그런가 여러 면에서 올 시즌은 역대급이긴 했습니다. 네. 먼저 흥행 측면에서 보자면 작년 K리그2 관중 수는 55만 8천 명인 반면 올해는 88만 9천 명으로 이야, 전년 대비 59%나 증가를 했고요.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또한 정규리그 성적만 보자면 작년 6위를 했던 안양이 1위로 우승을 했고 작년 10위를 했던 충남 아산이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예, 반면 작년 준우승을 했던 부산이 5위, 작년 11위를 기록했던 이랜드가 3위를 기록하는 등 각 구단의 순위도 매우 들쭉날쭉했는데요. 2부 리그 팀들도 선수나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즌 초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란듯이 깨는 이변을 만들어냈고 맞아요. 예, 예. 수원 팬을 제외한 나머지 팬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했던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흥미롭진 않았죠. 근데 진짜 기록을 보면 이랜드, 안양 이런 팀들 보면 그 투자한 만큼의 어쨌든 성공을 거뒀네요. 그렇죠. 네, 꽤 투자를 했는데 성남 같은 팀은 어떻게 보면 헛투자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예. 그 지도자나 코칭 스태프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성적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지옥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 리그 스타일이 일단은 정말 많이 뛰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많이 뛰어야 하는 리그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2부 리그가 1부 리그보다 더. 그리고 뭐 주심들은 크게 바뀐 걸 못 느꼈는데 항상 주심 이야기하면 입만 아파지는 입씨름 같아서 많이 언급은 안 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각 팀의 인프라 이게 차이가 크고 작고가 많이 보여지는데 이번 시즌은 그걸 조금 변수를 깨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2부 리그의 묘미가 이러한 것에도 있다고 느꼈고 인프라만큼 2부에선 또 각 감독들의 역량이 더 많이 발휘된다고 보여요. 예. 그렇죠. 감독들의 역량, 그리고 선수단 개개인보다는 더욱 단체의 중요시됨을 2부에서 다시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관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가급 클럽을 제외하고는 올해 안양과 수원을 제외한 다른 클럽들은 다소 비슷하게 분포됐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감독 역량, 그다음에 개개인보다는 팀 조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강윤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괴가 같은데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제가 작년 충북 청주의 경기들을 지켜보며 봤던 경기들보다
전체적인 경기 수준이 올랐다라고 느꼈던 시즌이에요. 저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상대적인 체감인데 작년에는 전술적인 시도보다는 선수들 개인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그래서 특히 용병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었는데요. 올해는 팀들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능력 자체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였습니다. 유행했던 어떠한 포메이션도 딱히 없고 팀마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포메이션이 활용이 됐고 각 팀의 전술적인 색채도 굉장히 도드라지는 시즌이었다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또 23 시즌에 비해서 전체적인 상향 편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향 편준화를 이뤄냈다는 건 아니고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있다, 느껴지는 시즌이었는데 이걸 기록으로도 볼 수 있는데 23 시즌 리그 1위로 다이렉트 승격을 기록했던 김천과 리그 최하위 천안의 승점 차가 46점 차였어요. 올 시즌 리그 1위 안양과 리그 최하위 성남의 승점 차는 37점 차예요. 10점 가까이가 줄었죠.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 5위권끼리의 격차를 살펴보면 23 시즌 1위와 5위의 격차는 14점 차. 이번 시즌은 7점 차입니다. 더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23 시즌에는 20승 고지를 넘은 팀이 김천과 부산 두 팀이나 되었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네. 기록으로만 살펴봐도 상당히 치열했고 많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도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그1 경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우리가 K리그 1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이제 내려와서 경기를 지켜보는데 골 결정력 부분 정도만 제외하면 활동량이나 경기 속도는 K리그 1이랑 크게 차이감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제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래도 김포 같은 팀이 이제 코리아컵인가요? 네, 코리아컵. 네, 4강인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쵸, 예. 네. 전북도 잡았고.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 만만한 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2024년의 역대급 2부 리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번 키워드는 바로 첫 단추, 이 내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 선임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시즌 초에. 박경훈 단장 또한 늦게 선임돼서 첫 단추부터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삐걱거렸거든요. 이 부분 우리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옳지 못한 방식과 절차로 선임 과정에서의 이 단추가 어긋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등이 되고서 작년에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한 달여 동안 수원 삼성은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게시물조차 없었고 인사조차 없었고 그랬다가 맞죠. 사과나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끼리 팬들만 속이 터져 나갔었죠.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내가 대신 계정을 막 하겠다. 맞아. 수원 삼성 계정 나 달라.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올리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겐 계속해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었죠. 남길 감독님이 또 언급이 되셨고, 맞아요. 타 감독님들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프란타 단장이 바뀐 점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시도하는 현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정말 제대로 된 단추를 찾고 끼우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그때 당시에 그러한 방법을 찾았던 잠수를 했던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단추를 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새로운 단장과 프런트가 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늦게나마 이루어진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맞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네, 강윤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박경원 단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아직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말할 이런 첫 단추에 대한 내용 때문인데요. 단장과 감독의 선임 과정 때문이 제가 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에 날짜별로 짧게만 정리하면 박경원 단장이 2024년 1월 3일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서 부산에서 시무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닷새 뒤 5일 뒤인 8일 날 수원의 단장으로 취임을 해요. 기간으로 봤을 때 신중해서 고려하고 선임된 인사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전부터 협상이 있었다면 시무식 같은 거 참석 안 하겠죠. 남이 구단에서 될 건데 뭐하러 할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부산에서 한다고 해놓고
물론 수원 같은 팀에 정규직 자리가 오면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염기훈 감독도 12월 기습 선임 논란 이후에 한 달여의 구단의 잠수 이후 단장 선임 바로 다음 날인 1월 9일 정식 감독으로 선임이 돼요. 이 또한 신인 담당의 의도와는 무관한 이미 결정된 듯한 선임이었죠. 그러니까 단장도 갑자기 선임이 됐고 감독은 그 단장이 선임해야 되는 건데 단장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먼저 선임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 삼성 블루윙스라는 전체 조직을 이끌어갈 단장 선임과 선수단을 이끌어갈 감독 선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원이 2024년 1월이 되면서 모기업인 삼성전자로부터 경영 진단을 받습니다. 경영 부실과 그로 인한 강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소위 강등 오적의 일원이라 불리는 오동석 전 단장과 이준 전 대표이사를 사실상 경질을 해요. 그렇죠. 예, 네. 뭐 지금은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는데 궁금해요. 이 사람들에게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건가? 고문이면 나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잡료 고문으로 네, 나갈 텐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불만이고 저는 어쨌든 뭐 많은 지지자 동료분들은 이 부분에서 구단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틀리진 않죠.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부터 불만이었고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쇄신과 조직 개편을 꾀하는 조직이라면 경영 진단 혹은 내부 감사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1월에 시작했다는 경영 진단은 2월 감사가 끝났다는 커뮤니티의 썰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네. 결과에 대한 내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감사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다면 조사 이후의 모습으로 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추리해 봐야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또 제 의견이 골다방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 않음을 한번 밝히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주 사는 계란 강윤의 의견입니다. 제가 서두에 날짜를 말씀드렸는데요. 경영 진단이 1월에 시작했다면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은 필요했을 거예요. 최소. 길게는 한 달까지 걸렸겠죠. 그럼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되고 인원 경질과 신임 단장 선임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세미님이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셨는데 골든타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절차적인 정당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 1월 중순 이후에 인사결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월 초에 갑자기 단장이 선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경영 진단이나 조직 개편 감사와는 전혀 무관한 인사 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거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엉망으로 보낸 23 시즌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공석이고 단장이 공석인 것을 아마 못 견뎠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차기 시즌 24 시즌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정말 계속 반복이지만 조직에 대한 감사가 필요했으면 12월부터 감사를 했어야 됐고요. 더 빨리 당겨서 했었어야죠. 네. 강등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은 팀을 제대로 정비하고 쇄신하기보다 리그 일정에 맞춰서 급하게 요식 행위에 가까운 인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고요.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우리는 시즌 중반 경질이라는 아쉬운 결과에 대해서 염기훈이라는 개인에 주목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뭐 염기훈 감독에 대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염기훈이란 개인보단 수원 삼성 블루윙스란 조직 전체의 잘못에 큰 것이 더 크고 그것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염기훈 전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시즌이 정말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골다방 크루가 매번 마지막 코멘트가 평안한 밤 보내세요라는 멘트잖아요. 말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시즌 내내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바로 염기훈으로 정해봤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5월까지 지휘를 하고 사임하게 되었는데 좀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기훈 전 감독에 대한 얘기는 기존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수원을 대표하는 최고의 레전드를 최악의 방법으로 떠나보내야만 했고 염기훈 전 감독 본인도 저는 맡아서는 안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강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을 위해 이 한 번 불살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처럼 대행까지만 하고 화려한 은퇴식을 가졌었더라면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감독 아래 코치로 합류를 했었더라면, 그래서 염기훈 감독이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갔더라면 언젠가 수원 감독으로 오겠지 하면서 아마 그날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예. 뭐 어쨌거나 자이건 타이건 염기훈 전 감독의 선택이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브라이언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염기훈 전 감독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기훈이 형, 첫 정식 감독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사실 이 어땠어요를 하기 위해서 장난을 쳐서 한번 여쭤본 거고, 앞에 건어스미 말씀하신 거랑 너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감독 대행의 자리와 결과는 다 배제하고, 저는 올해 정식 감독 때에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염기훈 감독님이 준비하고 해보려고 했던 축구와는 솔직히 우리 선수단으로 제일 큰 효율과 승점을 가져오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는 축구였다고 봅니다. 또한 경험도 없고 동기부여형 감독에 현재는 더 가깝고 특출난 포인트가 경기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지닌 감독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는데도 연패도 있지만 이러한 동기부여가 항상 같기 때문에 라커룸 토크에서나 선수단에게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적으로도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 또한 염기훈 감독님은 시작부터 2부 리그를 너무 안일하게 본 것 같고 약간의 내적 자만이 없진 않아 보였어요. 결과로는 경험 부족과 팀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으로는 우리를 다이렉트 승격을 이끌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이제 염기훈 감독 체제로 왔었다면은 자신감으로 평가를 받았을 거고,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자만감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결과는 감독이 또 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윤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염기훈 감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보다 계속 말하지만 팀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염기훈이라는 키워드를 해서. 네, 이 베테랑 감독들도 시즌 중에 얼마든지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그렇죠. 실제로 그랬죠. 올 시즌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감독들도 많은 위기를 맞았죠. 그렇지만 경험이 일전한 초임 감독은 당연히 위기를 맞고 그걸 이겨내는 게 어려운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염기훈 감독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이 구단의 레전드를 방패막이로 세우고 그 쓰임새가 다하자 내팽개친 구단이 저는 문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염기훈은 결국 희생양이었다. 어쩌면 박경훈 단장 체제가 안정이 되는 동안을 지탱해줄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뭐 염기훈에 대한 보호가 뭐 염기훈에 대한 애정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황상을 생각을 해보면 버스 막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을 때 물론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선 그들이 찾는 누군가를 내어주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군중의 성난 마음이 달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행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염기훈 감독 개인이 나섰어야 됐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막아줄 수 있었고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도 주변에서 흔들 때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염기훈이 앞장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됐고 실패를 책임지고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이 선임 과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선임 과정에서 선임된 감독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훈 감독 자체에도 아쉬운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운 부분보다는 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운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여서 뭐 더 길게 얘기해봤자 좋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새로 부임한 감독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바로 변성환입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환 부임 후 수원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변성환 감독은 초보 감독답지 않은 모습과 초보 감독의 모습 둘 다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임 초기 엄청난 리더십으로 우리 수조기들을 휘어잡으면서 확실한 플랜 A를 통해 시원시원한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패를 기록한 뒤에는 전술적 모호함과 선수 기용 등에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즌 막판에는 5단 노트가 완성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수단 네. 개편과 동계 시즌을 잘 보낸다면 내년에는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셨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 푸른 피로 섞인 가족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푸른 피가 흐릅니까? 저요? 이게 보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무너져 가던 저희 수원 삼성에게 우선 힘을 실어 주었고 그의 철학과 함께 공격적인 축구를 기대했으나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중도 부임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만큼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살짝 감독이 원치 않은 선수단과 흐름 속에서도 선방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었던 24시즌이었던 것 같고 변성환 감독님이 젊고 유능한 감독이라는 거를 믿고 의심치 않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올해는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된 점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아가서 내년은 온전히 그에게 시간과 투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선수단과 멘탈리티로 수원 삼성이 어찌 보면 과장에서 180도까지 바뀔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중심엔 변성환 감독님이 일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한 적임자로 믿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고요.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5월 25일 이랜드전 패배 이후로 염기훈 감독의 자진 사임이 발표돼요. 그리고 박경원 단장을 중심으로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갔고 6일 뒤인 5월 31일 수원의 제10대 사령탑으로 변성환 감독이 선임 발표됩니다. 과정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없는 어떤 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도 변성환 감독의 정확한 계약 기간이나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밝힐 수 없는 그 사정들이란 게 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 명확히 밝혀진 건 어쨌든 아니고 선임까지 기간도 무척 짧았습니다. 경험 부족 등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도 변성환 감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갖고 있는 네, 점이죠. 예. 불안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를 거치면서 보여준 모습은 또 기대할 만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임을 했을 때. 또 실제로 부임 이후에 팀의 색깔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분명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변성환 감독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제대로 넘어서지는 못하면서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우리 실패를 보면 염기훈 감독 시절에 5연패가 컸고 변성환 감독님 부임 후에 연승을 많이 못 가져가고 무승부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경기 중 저희가 이렇게 드랍한 모든 경기 중 한 경기만 잡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염기훈 대 변성환으로 선정해 봤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누구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펼쳐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무천전에 밀리치가 PK만 넣었어도 저희 이렇게 안 끝났습니다. 문제는 뮬리치다. 농담이고요. 예. 그 염기훈 감독이 14경기 6승 1무 7패로 승점 19점, 변성환 감독이 22경기 9승 10무 3패로 승점 37점을 획득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두 감독 그렇죠.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애초에 그러면 변성환 감독이 처음부터 시즌을 맞이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100%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웠을 거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시 경기를 다시 돌려보면은 염기훈 감독도 변성환 감독도 참 운이 지지리도 없었다. 네, 완벽했던 수많은 찬스들 중에 한두 개만 넣었더라면 그렇죠. 넣었더라면 네, 염기훈 전 감독의 경질도 최종 순위 6위라는 결과도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두 감독 중에 누가 더 못했다, 누구의 문제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결론을 낼 수 없다. 두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강현님 의견은 어떠세요?
염기훈 감독의 수원은 14경기에서 19점을 획득하고요. 변성환 감독의 수원은 22경기에서 37점을 획득해요. 승점인 거죠. 경기당 그쵸. 벌어들인 승점으로만 치면 염기훈 감독은 경기당 1.35점의 승점을, 변성환 감독은 경기당 1.68점의 승점을 얻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높네요. 네. 네, 기록상으로 비교해보면 변성환 감독의 수원이 훨씬 낫죠. 0.3점을 더 많이 벌어들였으니까. 수치상으로, 예. 네, 그럼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타팀 감독의 기록을 가져와 보면 1위 안양의 유병훈 감독은 36경기에서 63점을 기록합니다. 경기당 승점으로 계산해 보면 1.75점이에요. 1.75점. 네, 변성환 감독이 1.68점이니까 이거보다 나은 기록이죠. 그러니까 건너스님 말대로 변성환 감독이 저 승점대로 쭉 했으면 더 나았을 거냐? 그거는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변성환 감독이 유병훈 감독만큼 경기당 1.75점으로 부임의로 승점을 가져왔다면 우리는 22경기에서 38.5점을 기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시즌 승점 57점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즉, 이 이야기는 변성환과 염기훈을 비교하면 변성환의 기록이 더 낮지만 변성환이 잘하는 감독이었냐, 좋은 감독이었냐라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즌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소재는 구단에게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해서 누가 낫냐라는 것보다 네네. 감독을 교체하고 실패하게끔 만든 책임이 누구 있는지를 더 따지는 게 더 낫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구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우리가 더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속해서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 염기훈 또 변성환 이 두 감독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는 그리고 조금 더 네. 추가하자면 네. 이제 이후에 우리가 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음 팟캐스트에서 다룰 얘기지만 공격에서의 문제가 두 감독을 다 잡았습니다. 똑같이 네, 만들었죠. 똑같이 염기훈 감독에서도 공격 기회가 나쁘지 않았고 변성환 감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문제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또 동일하게 비슷하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마무리를 드리면 이 두 감독 모두 누가 더 못했냐, 뭐 누구의 탓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두 감독 모두 잘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도 조금 이질적이긴 한데 또 그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 염기훈 대 변성환은 요 수준에서 서로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팬들끼리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좀 의미 없는 이야기 같아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좀 이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저희 패널분들께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만약 내년에도 지금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이런 부진이,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님 안 풀렸을 때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처럼 부진이 이어진다면 뭐 플랜 A 파해당하고 이거 대처 못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변성환 감독님 체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골든타임에 맞춰서 또 교체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 많은 팬분들이 팀의 성적이 아쉬울 때도 변성환 감독을 옹호했던 이유는 프리시즌을 보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선수 구성이 아니었다는 점, 첫 프로팀 감독이면서 2부 리그 경험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네. 내년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 입장에서도 옹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풀시즌을 맡겨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이 감독 교체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부진이 이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효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송진 대행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우리의 리더로 임명되면 그에 대한 지지를 멈추지 말자는 게 제가 늘 하고 있는 생각인데요. 5월에 연패가 있었을 때도 저는 염기훈 감독으로 적어도 올해는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생각이 다르겠지만 부진하더라도 도중 경질은 팀에게도 감독에게도 모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의견이지 골다방 전체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그냥 괜찮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댓글로도 토론하고 그러면 좋죠. 많이 남겨주시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제가 지난 30회 부천전 리뷰에서도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시즌 중반의 감독 교체는 시즌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즌이 실패로 끝날 시에 각자의 판단은 있겠지만 감독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되고 그것에 천착해서 시즌을 되돌아보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염기훈이 못한 이유는, 그럼 변성환이 그보단 좀 나은 이유는, 그럼 변성환도 결국 실패한 이유는, 이런 걸 다 다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감독이 쭉 맡았을 경우에는 이 감독이 맡아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좋았던 점은 왜, 나빴던 점은 왜, 그러면 거기서 뭐한 점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시즌에 대해서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성환 감독이 이번 시즌에 염기훈 감독처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경질되지 않고 적어도 계약 기간이 다음 해 말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은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팀도 배우는 것이 있고 시즌 운영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할 것이고 선수단 운영과 전술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평가한 결과로 내리는 결정이 더 명확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막상 이번에 승격 플레이오프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또 기다려야 된다는 그 팬들의 불만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일부 리그에서 팀을 리빌딩하는 거라면 뭐 이 정도의 기다림은 팬들이 뭐 용인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2부에서 일부러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미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에게도 이런 기간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납득시켜야 되는지 그거는 또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운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들면 브렌트퍼드, 노팅엄 포레스트, 브라이튼, 알비온,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생각한 레스터 시티까지 이런 팀들 굉장히 2부에서 오래 있던 팀들이거든요. 특히 브라이튼이나 노팅엄은 진짜 오래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버티고 노팅엄은 5위를 하고 있어요. 그 유소년서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을 길러내고 또 2부 리그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 선수들이 성장하고 이런 좋은 사례를 갖고 있는 게 브렌트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도 올해도 지금 찾아보니까 11위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15위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돌아올 수 있게 돌아와서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버티고 나서 경쟁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물론 골든타임이다. 2부에 머물면 2부화가 된다라는 얘기 정말로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그 2부화가 되는 팀도 있고 안 되는 팀도 분명히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 같은 팀도 그랬죠. K리그에선.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제대로 돼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거고요. 건너스님은 어떠세요? 뭐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떠올렸던 게 지난 시즌에 에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버튼이 강등이 된다라는 뭐 누구나 강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도중에 감독이 바뀌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기적처럼 그 승점도 삭감당하지 않았었나요, 여튼? 맞아요. 그렇죠. 션다이치로 바뀌고 나서 그러면서 갑자기 살아났어요. 기적처럼 살았죠. 예. 네. 물론 우리가 잔류가 목적이 아니라 승격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감독을 경질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몇 년 동안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길게 보면서 한 당장 내년이 아니라 2, 3년 안에 완벽한 스쿼드를 갖추고 우승을 하고 일부에서 꾸준히 살아남고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현재 수원의 상황이 그만큼을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걸 봤을 때는 뭐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아닌 이제 2년 차인 감독에게 시간을 더 줘도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살짝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아마 팬분들 의견도 건너스님 의견을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강유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좀 다툼 아닌 다툼을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가서 이런 얘기가 무의미해질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괜한 거 걱정했구나. 걱정은 기우였구나. 이런 이야기가 내년 팟캐스트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의견은 서로 존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각자 서로 의견 존중해 주시고요. 내년 가서 꼭 결과로 입증하는 변성한 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무슨 자격으로 저희가 누구를 탓하고 원인은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얘기하는 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냉정해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 분들 의견 들어봤고요. 이것으로 인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킨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감독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변성한 감독님 체제에서 짚어봐야 할 키워드는 바로 연승입니다. 네, 연승을 해서가 아니라 연승을 못해서 연승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유독 연승으로 못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염기훈 감독도 그 부진했던 시절도 있지만 그 앞서서는 꽤나 연승으로도 이끌었었거든요. 운이 이렇게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이 부분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성환 감독님이 부임 이후에 뭐 그냥 2연승 정도 했다고 하면 두 차례가 있겠죠. 그게 다죠. 예. 뭐 8월에 안양과 전남 잡았던 때와 시즌 막바지에 35, 36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흐름을 계속 타서 2승을 이제 3연승까지 간 적은 없었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방금 말한 3연승부터 그 이상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강팀은 연승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2부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승점 쌓기를 초반부터 조용히 잘한 팀이 승격을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수원이 연승이 왜 없냐고 묻는다면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의 좀 소극적인 운영이 크다고도 보고 초반에는 전술이 익숙하지 않아 뒤에 뒷라인, 뒷방을 자주 맞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라인을 내리는 운영도 해보면서 다시 또 코맨더형 센터백을 배치해서 양 센터백 간의 간격을 뭐 유지하고 뒷커버를 조정해주면서 이러한 수비가 먹히기도 하고 강화가 되었지만 개개인의 역량을 의존하면서 선수들도 승리를 바라고 약간 그렇게 할 거란 믿음이 있지 증명을 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수원 삼성인데 우리는 이긴다는 각오로 경기장에 들어가지만 경기장 안만 들어가면은 잔디가 아닌 빙판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라인업만 보면은 우리가 압도할 것 같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어느 정도 뭐 거듭해서 말하지만 개개인의 역량을 좀 많이 의존하는 경기를 너가 해줬으면 해라는 게 많이 보였던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소극적인 운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흐름을 타고 연승을 하는 데에는 많이 못하지 않았나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건너스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변성환 감독 아래에서 연승이 2번 있었죠. 그렇죠. 네, 일단은 먼저 18라운드 성남을 3대0으로 이기면서 연승을 바랬지만 19라운드 전남과 1대1로 비겼고 22라운드 천안을 2대1로 이기면서 연승하나 싶었는데 23라운드 충북 청주와 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 경기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도를 해놓고 결정을 못 지었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충북 청주전은 빅버드 마지막 경기로 두 골이 모두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면서 비긴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억나는. 예. 그 뒤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우리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되게 아쉬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변상환 감독 초반에 상대를 막 두들겨 패는데 완벽한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면서 뭐 소위 말하는 자멸하는 경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 흐름을 타지 못한 게 결국에는 연승을 이어가는 그런 동력이 좀 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연승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빼먹으신 게 있습니다. 저희가 2연승밖에 못한 이유는 바로 허명호님께서 3연승을 위해 33mm로 머리를 밀지 않으셔서 이게 제일 큽니다. 제가 봤을 땐. 듣고 계실 텐데 2연승을 위해서 22mm까지는 하셨는데 33mm에는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크지 않았을까? 네. 그 일주일 사이에 1mm가 안 자라주네요. 큰일입니다. 그 33mm가 딱 됐었으면 3연승. 11mm군요. 11mm 좀 힘들긴 하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지 않았을까? 이렇게 농담 삼아 던져봤고요. 그 연승을 위해서 변성환 감독님도 막 징크스도 막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막 이겼을 때 옷 입고 나가신다거나. 입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부디 내년에는 브라이언님이 잘 짚어주셨죠. 조용히 초반부터 승점 쌓는 팀이 승격합니다. 예. 우리 팀은 승점 쌓기 시작하면 조용해지기가 어려울 텐데. 그것도 이제 저희 다룰 건데 신나게 또 떠들으냐고. 한 경기 이겼다고 막 할 거 아니고 조용히 정말 차곡차곡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이 키워드를 얘기할 텐데 커너스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죠. 매듭을 못 쳤다. 바로 빈약한 득점입니다. 연승 못 간 이유는 또 승격 못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빈약한 득점.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강등됐을 때도 똑같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때 뭐 수비도 빵꾸가 컸지만 공격력 문제가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2부 와서도 명확하게 문제점이 뭐다라는 게 알면서도 개선되지 못했어요. 이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변성환 감독님이 부임된 후 저희가 FA컵 제외하고 총 9승 10무 3패인데 일단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단순하게 말하면 무승부를 할 정도의 경기력이 많았다. 결과로 나왔다는 건 수비는 강화가 많이 됐다. 그만큼 공격은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득점력을 단순히 좀 따진다면 같은 승점이었던 5위로 진출한 부산을 많이 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득점 차이가 컸고 공격수가 공격수답지 못한 역할들을 했고 우리는 득점을 골고루 가져가지 못한 부분과 기복이 큰 선수들 또 김현 선수의 큰 부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공격수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압도하면서 연승을 하기에는 득점포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단순한 결과이고 이거를 알았으니 내년에는 제대로 된 공격수 지금 뭐 루머로 나오는 못다 선수죠. 못다 선수든 공격을 잘 해주는데 한 시즌 풀로 꾸준히 뛰어줄 수 있는 철강왕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부상이 너무 잦아요 공격수들. 네. 그렇죠. 김현 선수로 1년을 또 가기에도 사실 무릎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철강왕이라는 것에서 폼도 좀 균형 있게 일정한 공격수가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득점이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풀시즌 뛰어줄 수 있는 공격수의 부재가 원인으로 보신 것 같고요. 강유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기당 14.56개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팀입니다. 네. 경기당도 많고 총 슈팅 개수도 많죠. 이 중에서 유효 슈팅은 경기 평균 4.92개를 기록해요. 대략 슈팅 3번 차면 한 번 유효 슈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키패스를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키패스는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를 뜻해요. 찬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요. 키패스는 총 321개, 경기 평균 8.92개로 이것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만들어낸 팀이 수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건우스님이 지적해주신 박스 밖 슈팅이 많을 경우는 키패스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원의 박스 내의 슈팅, 박스 안에서 하는 슈팅이 시즌 총 299개, 경기 평균 8.31개로 리그에서 1위입니다. 근데도 못 넣었구나. 키패스가 박스 내 슈팅으로 이어졌고 8개를 때렸는데 경기 평균 유효 슈팅이 4개면은 박스 내에서 2개 때릴 때 겨우 하나가 유효 슈팅이 됐다는 거예요. 즉 찬스는 많이 만들었지만 문전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졌다라고 지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유효 슈팅 숫자도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아까 말한 대로 기대 득점값, XG 값도 1.72로 리그에서 1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아쉬웠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전술적으로 찬스는 많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이에요.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는 염기훈 감독 시절도 변상환 감독 시절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도 그렇게 질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감독의 전술 성향과 상관없이 공격수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어려워진 시즌이다라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찬스 메이킹이나 이런 게 지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왜 피부에 와닿는 거는 경기 끝나고 나면 우리 왜 공격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정으로 경기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그런가,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우리 아무래도 우리 경기이기 경기 때문에.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염기훈 감독이 경질된 경기였던 3대1로 진 이랜드전이었는데요. 맞아. 풀경기를 2번 다시 봤어요. 근데 보면서 전반전에 우리가 엄청 밀어붙이고 찬스도 많이 만듭니다. 거의 1대1에 가까운 찬스도 만들어요. 해결을 아쉬운 못했죠. 판정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 못하고 갑자기 90분쯤에 말도 안 되는 슛이 하나 들어가고 또 너무 잘 찬 슛이 하나 나와지고 이런 식으로 지거든요. 그러니까 넣을 때 못 넣으니까 나중에 그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못 지키면 이대로 진다. 한두 골을 미리 넣어놨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수비를 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선수들 멘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경기 보는 우리들도 멘탈에 영향이 있고요. 골이 안 들어가고 초전 경기를 오래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감정으로 경기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압도적인 그 공격수의 부재, 그다음에 공격수들의 그 골 결정력, 그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주로 이유를 다뤄봤는데,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아산베커님이 한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뭔가 특정 인물이 나올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나오는데? 우리만 만나면 상대 골키퍼들이 갑자기 막 앞서서 부진했는데 미친 활약을 하고 트리콜로의 도발을 받고 인생 경기를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제 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반 되면은 상대 골키퍼는 우리 응원단 서포터즈들 등 뒤에 두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성이 돼 있다는 거죠. 계속 긴장하게 되고 계속 그래서 더 잘 맞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미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디 내년에는 2년 동안 우리 수원이 빈약한 득점력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누가 오든 전술적으로 풀든 골이 많이 터지는 2025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잠깐 환기시킬 수 있는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키워드는 뉴비입니다. K리그 자체가 관중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팬들, 특히 아이들, 여성분들 팬층이 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수원도 뉴비분들이 많이 유입된 것이 피부로 와닿거든요. 패널분들이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죠. 축구뿐만 그렇죠. 아니라 야구에서도 신규 팬이 많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여성 팬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수원 삼성은 팬이 팬을 만드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한번 맛보면 뽕에 취해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수원 삼성은 작년보다 관중 수가 줄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2부 리그로 떨어진 탓도 있을 거고 아마 원정 팬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새롭고 그리고 젊은 팬들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뉴비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확실한 건 2부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중 수가 급증했다는 점인데 원하는 자리를 못 간다는 거. 다들 이 수원에 미쳐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팬들이 이 팀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겠죠. 저뿐만이 아닌 더 강성이신 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건 MD를 못 산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실 저는 살 생각이 없는 데다가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기대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다른 지지자분들은 다들 어떻게들 다 구하시고 착용하시는 거 보면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라고도 느껴져요. 그냥 이게 수원 삼성 브랜드다. 수원 삼성 팬덤 자체 브랜드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뭐 블루 포인트 그 스토어 그 계정에 올리기만 하면 일단 사고 보고. 그냥 사고 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수원 삼성이 홈 평균 관중이 1만 명이 조금 넘는다는 수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빅버드에서만 경기가 한 것도 아닌데 후반기에 네, 맞아요. 후반기에는 또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한 이런 미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어찌 보면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고 다들 목표가 뚜렷하다는 게 승격을 바라고 있다는 점인데 이 말씀은 우리 팀만 잘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도서가 뭐 예스24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나왔더라고요. 예. 이 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뭐 수원 삼성 때문에 산다. 이게 이제 우종이 형이 저한테 막 이걸 보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냈습니다. 모두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샀습니다. 오, 벌써? 그래서 이게 그 순위로 치면 한강 작가님의 뭐였죠? 뭐지? 이번에? 책주의자 책주의. 말고 그 다른 거 있잖아요. 제가 책 빌려줬는데 이거 아는 지인한테. 내가 읽었었는데 이번에 까먹었네. 노벨 문학상 탄 책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가 2등이고 지금 검색률 1위가 수원 삼성 때문에 산다 이 책이더라고요. 미치겠다 진짜. 수원 삼성 그래서-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수원 삼성 때문에 산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 팔로워 이제 수원 팬분께 이것도 노벨상 가는 겁니까? 이렇게 장난을 쳤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찌 보면 뉴비, 올드팬 모두가 수원 삼성의 하나인 것에 되게 미쳐 있다. 로 보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데 다들 바라는 건 승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데 타이밍도 승격을 해야 노를 더 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K리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게 코로나 그 시절에 이렇게 외부 활동을 못 하던 맞아요. 예, 그런 게 좀 끝나면서 좀 나온 거. 그다음에 월드컵 때 그 특수, 그다음에 우리 해외파 선수들의 그 특수가 이제 여성 팬들이 축구에 빠지면서 좀 더 없을까? 이쁜 유니폼 없을까? 찾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SNS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반대로 죽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영화 산업 가서는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면 좋거든. 이렇게 이쁜 그리고 유니폼 놀랍게도 입고. 예. 그 프라임 시간대 금요일 저녁 이럴 때 영화 티켓 값이 경기장 티켓 값보다 비쌉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아,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축구장으로 이 팬들을 오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K리그 경험상 또 팬으로서의 경험상 이 팬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잘해야 됩니다. 관계자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되고 구단 여러분들 더 겸손하시고 더 팬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많아졌을 때 팬들을 떠나보낸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나 네. 그 남쪽에 있는 초록색 팀이 진짜 그렇죠,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그거 위기라고 잘해야 됩니다. 헛돈 쓰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네. 뉴비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소모임 중심의 서포터즈들 그 씬을 그러니까 현장이나 이런 게 주도했다면 물론 지금도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개인 지지자들, 가족 단위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이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나눔 같은 것도 좀 늘었고 맞아요. 저도 예. 올해 나눔 줄 예. 1시간 많이 줄 서가지고 쓰셨죠? 나눔 줄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 혹은 뭐 유튜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유독 많이 작년 대비해서 특히나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SNS 통해서 개인 지지자들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 같은데 서포터즈 씬의 문화가 뭔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리그 자체의 인기가 일단 올라간 게 뭐 이유가 첫 번째가 되고요. 2023년도에는 1, 2부 합계 유료 관중 300만을 돌파한 게 그렇죠. 예. 12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였는데 올해는 10월 26일 K리그 1 기준 35라운드, K리그 2 기준 36라운드 경기를 통해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두 달이나 앞당겨졌죠. 한 달 반 정도 앞당겨질 수 있겠네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프로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또 최근 들어 서포터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리그 전체의 인기가 올라갔다라고도 느껴요. 그리고 워낙 거대한 팬덤이 있고 리그에서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이기에 그 인기 증가에 더 기여를 한 것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유입되는 팬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응원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잠깐 멈췄던 분들이 돌아오는 경우까지 해서 여러모로 지지자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1인 크리에이터도 있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저처럼 혼자 그냥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 서포터즈 울트라스를 중심으로 각 소모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수가 많아지면서 소모임보다는 개인 지지자들 혹은 개인 지지자들의 사적인 모임 형태가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단일 대오라고 부르던 강성하고 응집력 높은 형태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분명하고 다양한 개인의 총집합 형태로 서포터즈 문화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사회학에서 대중과 다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중은 우리가 흔히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라고 할 때 그 매스, 대중인데요. 원래의 뜻은 덩어리라는 뜻으로 수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다양성보다는 무리로서의 공통성이 더 강조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 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연구가 되던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졌는데 이것에 이 대중에서 벗어나 개인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무리지었다가 흩어지기를 자유롭게 하는 개인들의 집합을 일컫는 걸 다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멀티튜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중의 개념이 서포터즈에도 들어와서 과거에는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대중의 형태로 뭉쳤다면 최근의 지지자들은 다중의 형태로서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뭉치지만 또 개인이 가진 개성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또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서포팅을 해오시고 그 길을 닦아오시던 분들도 이제 한 세대가 흐르고 또 가정이 생기고 또 지금의 문화는 과거의 서포터즈와는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를 많이 체감함에 따라서 지금 서포팅 문화는 약간 하나로 아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영향력이 커지기보단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포팅이. 네. 누가 응원 잘하나? 뭐 그런 게 아닌 전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포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에 더 어린 친구들도 쉽게 접하고 이 팀의 사랑을 순수하게 주고 받고 돌려주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의 10대, 20대 서포터즈 분들이 더 수원을 이끌고 같이 가야 할 핵심 연령층이기도 하니까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소모임을 만들 때 이게 정말 수원을 위한 서포팅의 문화인가? 또 한 번 더 선한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소모임들이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응원하기에는 조금 쓸쓸하다 싶으면 괜찮은 데를 찾아서 들어가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랑 같이 봐도 좋고요. 네. 골다방크와 함께면 너도 챔피언. 그 진우션 아닌가요? 에이요. 뭐, 이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티켓 구하기 쉬워서 좀 늦게 티켓팅해도 됐고 언제부터 원정석이 매진이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지정석이어도 사람 많이 안 들어오니까 뭐 편한 데 가서 사이트 가서 보고 이랬는데 가끔은 이건 정말 가끔입니다.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람 많은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좀 다른 서포터들 지인인 분이 계셔갖고 그 얘기들 좀 들어보면은 뉴비분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서포터 하셨던 분들과 마찰, 갈등 이런 게 꽤 많나 봐요.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수원 삼성의 서포터즈 이 팬덤만큼은 그런 갈등이 정말 최소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나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중심 구심점을 지금 우리 현 프렌테 트리콜로 운영진이나 뭐 현장팀, 뭐 반다 등이 핵심 코어에서 잘 구심점을 잘 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프렌테 트리콜로도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 지지자나 뉴비들 들어와서 이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전 좌석이 서포터즈화 될 수 있는 거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좋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존부터, 그러니까 오래된 시절부터 이 수원이란 팀을 응원하시면서 열렬히 이렇게 서포팅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경기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아무리 시대나 세대가 변했다고 해서 뭐랄까 고인물이네 이렇게 볼 것보다는 최대한 그분들에게도 좀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오래 계셨던 분들도 신규 들어오는 팬들을 좀 귀엽게 봐주시면서 또 각자 이렇게 상호 간에 리스펙을 좀 보여주면 또 그거를 우리 수원 팬분들이 제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비들이나 뭐 개인 지지자들 늘어난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우리 골다방 크루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잘 융화되면서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큰 잡음 없이 또 서로 힘 이렇게 줘가면서 화합하는, 그러니까 서포터들이 각 성질이 다 다르겠지만 뭐 소모임이나 개인 지지자나 뭐 울트라스나 다 뭐 가족 단위 팬들이나 다 또 화합해가지고 승격하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또 화합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 엔성러의 훈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응원 안 한다고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번 시즌 실패가 내년에 관중 극감이나 이제 팬들의 사랑이 한계가 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2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수원이 점점 나락가는 거에 대한 이 팬들의 사랑의 마지노선이다. 우리 이제 이게 지나고 계속 떨어질수록 팬층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우리 팬들을 과거의 무림 소설에 비유하면서 선천징기를 끌어다가 쓰는 것 같다. 이러다가 그랬죠. 죽을까봐 겁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비시즌에 각자 알아서 영약 잘 챙겨 드셔서 상처난 단전을 완벽히 회복하실 거라 생각해서요. 네. 관중이 확 늘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새로운 뉴비분들이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빈자리를 잘 채워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코어의 N석의 화력은 아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림의 대환단 같은 걸 보통 무협소설에서는 먹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공진단 같은 거 사서 많이 드시고 정관장 많이 드시고 홍삼 사서 많이 드시고 에너지를 또 비시즌 그 곰이 겨울잠 잘 때 먹는 것처럼 잔뜩 먹어서 축적해놨다가 봄에 또 터트려야죠. 이 두 분조차 체력 보강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40이세요. 어허. 네, 하여튼 그렇고요. 40이 아니고 두 번째 20살이라고 해주세요. 더 이상한데 더 진짜 낡은 느낌인데. 구전 녹용 드세요. 구전 녹용. 그건 또 뭐예요? 구전 녹용 모르세요? 네. 드실 나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러나. 이거 20대라고 이거 훅 갑니다. 또 이러다가 나중에. 아니 이거 저도 먹고 저 그 어버이날 때 막 드렸어요. 제가 이거 사서. 근데 이거 되게 좋다고 하던데 기력 딸리고 하면 막 먹는다고 해가지고. 기다릴게요. 한약재 성분인데. 기다릴게요. 제가 환갑 되면은 세민이가 이거 환갑 선물로 좋습니다. 20년 남았습니다 이제. 19년 남았구나. 집 주소 보내주시죠. 제가 이상한 거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브라이언 군도 이 의견 뭐 보태주시죠. 저는 이건 사바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바사가 뭐냐고 생각할까봐 여기 형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세 분이 계신데 사바? 샤바샤바 말고. 뭐야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진짜. 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룰라야 룰라? 전사를 찾아가 사바 미쳤다. 저는 사람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바람 사람. 사람 바람 사람? 이렇게 죽이나? 사람 바이 사람. 케바케. 그런 얘기. 네, 케바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을 재밌게 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 감독님도 선수단도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내년이 저는 일단 사실 경기력이 일단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등 돌릴 수 없는 팀이에요, 이 팀. 도파민 너무 쩔잖아요. 다들 올 겁니다, 무조건. 아니, 화 많이 내던데, 도파민.
세윤이 급해서 화를 많이 잘라주세요, 그거는. 네. 편집하지 그래서- 말아주십시오. 뭐 이제 남들이 이불하고 꾸짖고 그래도 사실 뭐 이 팀이 준 세월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낭만도 있고 그래서 좀 멍청한 사랑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가 제일 쉬운 거니까 꽉 잡고 내년엔 더 나은 경기력으로 빅버드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들 빅보드에서 만나기를. 네. 멍청한 사랑이란 말이 되게 멋있게 들리네요. 낭만 있게 들리네요. 스튜피드. 그래요? 네.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누 바보 바보입니다. N이다. easy. 네, 이어서 해주시죠. 예. 네. 수원은 위기에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뭐 이제 옛말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서포터즈 혹은 지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응집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일 때마다 우리가 더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11호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렀던 2022년 수원은 20번의 홈경기에서 총 11만 7,001명, 경기 평균 5,850명의 관중을 동원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점이기도 했고 위기가 가시화된 해이기도 했죠. 다시 관중석이 풀리면서 경기 평균 5,000명, 5,800명, 6,000명 가까이가 오셨는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작년 다이렉트로 강등되던 2023년도에는 총 관중 22만 4,177명, 경기 평균 11,799명으로 성적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관중이 늘었습니다. 증가했죠. 예. 그럼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2024년에는 총 약 18만 6,519명, 경기 평균 1,362명의 관중을 동원합니다. K리그2에서는 단연코 많은 관중이었어요. 다이렉트 승격하고 관중수 2위였던 안양의 평균 관중이 5,250명인 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내년은 비록 2부 리그에서 맞는 두 번째 시즌, 콩콩 시즌인데요. 지지자들이 의기소침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팀이 다시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절대로 이 사랑에 한계가 없음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전 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에 달려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게 우리가 강등당하고 나서도 이제 이 팀이 끝났다. 팬들 다 떠날 거다. 지쳤다라고 했는데 웬걸. 우리 수원 팬분들을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이 수원 팬분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없는 그 모습을 내년 시즌에도 지치지 마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키워드로 이번 시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통틀어 우리 팀의 MVP를 선정해볼까 합니다. 각자 MVP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뛰어주었던 이시영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예. 네, 좀 심하게 말해서 임대료로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뽕을 뽑고도 아마 몇 배는 뽑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선수가 될지 아니면 뭐 원 소속팀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너무 묵묵하게 잘 해줬고 마치 원 소속팀인 것 마냥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시영 선수 뽑았습니다. 네, 이시영 선수를 MVP 건너스님은 선정해 주셨고요. 반드시 내년에 빅버드에서 다시 볼 거라고 믿습니다. 네, 프라이어님의 MVP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선수인데 오늘도 계속 고민했어요, 사실. 회사에서도 약간 쓸데없는 고민인가요?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양영모 아니면 한호강인데 저는 양영모 선수를 골랐어요. 일단 이 선수가 시작이 캡틴이라는 자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것부터가 좀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내가 잘못 막으면은 1점을 먹힌다라는 그런 더 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엄청 뭐 2부 리그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너무나도 돋보였던 기복 없던 시즌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나왔던 경기를 평가하면. 그래서 중요한 자리와 위치에서 팀원들을 잘 통솔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당장 일부로 가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저희와 같이 가야죠. 경쟁력이 솔직히 있을 선수라고 판단이 들어서 너무 좋죠. 한호강 선수도
낭만 있죠. 근데 양영종 선수 택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FA로 이제 풀리는데 아마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양영모 선수로 MVP 선정해 주셨고요. 마지막 강윤님의 MVP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으로서는 굉장히 부침이 많았던 시즌이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이번 시즌 가장 꾸준히, 가장 성실히,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 팀에서 뛰어준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팀의 오른쪽 수비를 책임져준 이시영 선수로 투표. 저도 선정하고 싶습니다. 이시영 선수는 수원에 합류한 3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 36라운드까지 단 3번만 결정하면서 총 3,120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어요. 경기 평균 97분인가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스타임까지 다 뛴 거죠. 다 뛴 거죠. 예. 나오면 풀타임. 이는 팀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이고 심지어는 부상으로 오래 자리를 비웠던 주전 골키퍼 양영모보다도 많은 시간입니다. 보통 골키퍼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총 85회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차단. 리그 전체입니다. 팀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차단을 기록했고 총 253개로 리그에서 13번째로 많은 획득. 아까 말씀드렸죠? 루스볼을 우리 거로 소유하게 되는 획득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에서 기여가 대단했고 활동량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선수 말고 여담으로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한 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그 시즌 구단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작해준 미디어 팀도 저는 MVP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홈에 올라왔던. 숨은 MVP죠. 정말 쉽지 않은 시즌이었는데 좋은 영상들로 팬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디어 팀 듣고 계시면 저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화해? 네. 무페이 가능합니다. 네. 뭐 하면 되나요? 뭐라도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저희도 하나. 버너스가 챌린지 하면 웃기겠다, 이거. 안 합니다. 그래, 다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각자 MVP 선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즌을 함께 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총평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글자로 짧게 적응 완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브리그 적응 완료?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강등된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바로 승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더군다나 중간에 감독 교체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실패한 시즌이 아닌 적응하는 시즌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응을 잘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부러 비상할 거라 믿습니다. 네, 적응 완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간절함을 갖고선 한계가 있던 시즌이었다. 간절한 만큼 간결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다. 연봉 대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지 못한 선수들의 능력 부족, 뭐 그런 것도 있고, 승격을 위해서라도 선수단이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야 할 것 같다. 아무쪼록 고생해주신 선수단, 코칭 스태프 그리고 지지자분들 모두 이번 시즌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자리가 아니지만 올해 이런 엔딩을 기억하고 내년에는 1위로 가길 바라는 시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해져야 된다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강윤님의 시즌 총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리그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이 될 줄 알았지만 2부 리그에서 보내는 첫 시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라고 적었는데 건호스님의 말을 빌려서 사실상 적응 완료한 시즌이었고요. 네, 이 적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구단 조직과 운영에서부터 선수단까지 문제가 많았던 점들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다시 내년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이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시구가 있어요. 성급하게 꽃봉오리를 틔우려다가 제대로 개화하지 못하는 꽃들도 많습니다.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서 늦더라도 오래 그리고 길게 수원이라는 곳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 믿기에 내년을 기대합니다. 네, 이번 시즌의 경험이 부디 좋은 결과로 내년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즌 총평을 듣고 나니까 시즌이 끝났다는 것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즌을 마무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저희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즌 끝난 것 이 내용에 대해서 포지션별로 정리해서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결산은 이번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 회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독일어권의 유명한 시인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빛을 지우십시오.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팔이 꺾여도 나는 당신을 내 심장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멈춘다면 나의 뇌수가 맥박칠 것입니다. 나의 뇌수를 불태운다면 나는 당신을 피 속에 싣고 갈 것입니다. 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순례의 서라는 시였습니다. 나에게서 수원을 멈춘다면, 수원을 불태운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귀와 눈을 막는다고 해도 이 모든 감각은 수원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좌절해도 우린 여전히 수원을 심장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우리 조금 더 강해집시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시즌 골다방 크루는 쉬지 않습니다. 비시즌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팟캐스트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엔 더 긴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 독일어로 읽어줄 줄 알았는데 아쉽고. 제 제2 외국어가 중국어였기 때문에. 당케쉔. 위르겐 클롭입니다. 슈바인 학생이죠, 슈바인 학생. 네, 분데스리가 카이 하베르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 사랑해